한마디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요즘은 이런 격은 속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아재스러운 네, 그런 속담을 말씀드렸는데, 헝다그룹이 이제 소뚜껑이라면 자라가 리만 사태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추석 기간에도 저도 계속 뉴스를 보는데, 아, 이게 리만 사태처럼 번지는 거 아닌가. 2008년 금융위기.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만 사태는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헝다그룹은 리만 사태의 본질과 비교해서 지금 어떤 그런 부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리만 사태 같은 경우가 과거에 2006년 8월 이후로 이제 미국의 집값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미국의 집값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전에 거품이 없었으면 괜찮아요. 뭐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당시에 2005년, 6년도에 미국 주택 시장에 뭐 아시다시피 거품이 많았었고요. 그 거품이 무너지면서 리만 사태까지. 리만 사태라는 말 자체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큰 마켓 리스크는 제가 약세장에 이제 구조적 약세장, 그리고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 그리고 경기 순환에 의한 약세장, 이 세 가지 중에 구조적 약세장이 바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약세장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주식을 뭐 조정 시에 매수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팔고 도망가야 돼요. 우량주, 뭐 자산주, 뭐 할 것 없이 그런 구조적 약세장, 즉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약세장에서는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헝다그룹의 사태가 구조적 약세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지. 헝다그룹에 의해서 350조나 되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리만 사태가 오기 전에는 그 주택시장의 거품을 만든 게 투자은행들의 그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이용한 서프라임 모기지랑 여러 가지 모기지 상품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했죠. 한마디로. 그 장난질을 하면서 거품을 키웠었고, 그 거품의 규모가 2008년도에 베어 스턴스 망가지고 메릴린치, AIG,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막 망가졌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주택시장과 관련된 모기지와 관련된 이 파생 상품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다. 가늠이 안 된다. 그게 뭐 핵심이었고요. 또 엄청난 사실 그런 부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러면 헝다그룹의 그런 사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헝다그룹 정부의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 거잖아요. 정부의 규제예요. 그러기에는 규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시진핑 정부가 얘기하는 공동부유론, 이런 거창한 명분에 그런 정말 부를 공동 이렇게 인민들하고 함께 소유하자는 그런 명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또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장기적인 독재를 하려면 견제 세력들,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세력이 뭐겠어요. 짱쩌민 시대, 후진타오 시대에 돈을 번 그런 부동산 그룹, 그 부동산 재벌들은 짱쩌민하고 후진타오, 그런 그분들이 살아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시진핑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적수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큰 대의명분 밑에는 그냥 시진핑의 본심은 저는 장기 독재를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렇게 규제를 하면서 파산시켜도 돼요. 파산해서 그걸 갖다가 다른 그룹이 넘겨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또 리만 사태 전에 있었던 거품, 거품을 야기시킨 파생성분 이런 게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소뚜껑이라는 거죠. 자라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확률적인 접근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왜 확률적인 접근법에 의한 투자를 해야 되냐면 투자가 딱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30년, 40년, 50년을 꾸준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과 뒤에가 나올 확률 50%인데 5번 연속 앞면이 나올 수 있죠. 10번 연속도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정규분포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이 정규분포에 수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바른 그런 확률적인 접근 방법을 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9월하고 10월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장이에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10월 말 할로윈데이 때 투자를 해서 그 다음 5월 달에 파는 세린메이 전략으로 가면 또 독일 시장이든 뭐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백테스팅을 우리 강원국 씨가 한 거를 보면 훨씬 그냥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10월 달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제가 10월 달이라고 해서 11월 달부터, 작년에도 뭐 11월부터 장이 오르긴 올랐죠. 9월, 10월 좀 쉬고 강세장이 또 연출됐었는데, 작년에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되게 쌌고, 그죠?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장세로 넘어오기 전에 국면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시장은 오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요,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장세로 이미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적하고 연동돼서 주가가, 우리가 뭐 K자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디커플링이. 섹터별 디커플링도 심해지고요.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주식, 안 나오는 주식의 디커플링이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적 장세, 이제 경기가 많이 회복됐으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수학의 기본편을 풀었다면 이제 실력편을 푸는 그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11월 이후부터 또 내년 5월까지 저희는 또 좋게는 보는데,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뭐 3,200까지 또 한달음에 올라왔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보다는 어쨌든 섹터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그런 주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뭘 담아야 되는지는 저희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시장이 답을 준다고. 시장이 답을 주고 우리가 어떤 주식을 담아야 되는지는 강세장에서 힌트를 얻는 것보다 약세장에서 훨씬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작년 3월, 4월 그 코로나 위기 때 테슬라 같은 기업이 아주 강하게, 카카오 같은 기업이 아주 강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저는 뭐 헝다그룹이 됐든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연휴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시장의 노이즈들이 있을 때 뭐가 제일 강하지? 예, 매일 저희가 아침에도 52주 신고가도 보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보면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제일 강하죠. 이번에 그 추석 연휴 전후로 보면 뭐 항공주들 엄청 강했어요. 아시아나항공부터 대한항공, 뭐 제주항공까지 쭉 에어부산 등등 보면 시장이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계속 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면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의 또 세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법인세를 올리고 자본이득세까지도 올리는데도 워낙 성장이 커서 원래 부자들이 보면 세금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요. 왜냐면 많이 벌면 되니까. 많이 벌어서 세금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주식 투자도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오케이, 세금 그렇게 내도 되지만 나는 여기서 400% 수익 내고 세금 낼 거야.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뭔지는 시장이 계속 답을 줄 건데 저는 우리가 YOY 개념으로 보면 내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가면 갈수록 지금 올해 지금 동기 대비 YOY 성장률이 뭐가 나올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죠? 그러면 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한지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이 책에도 적어놨지만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장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책에서 철강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선박 회사가 됐든 그죠? 자동차 강판이 필요하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포스코 같은 주식을 사면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내년에 비행기 여행 항공 티켓 값을 뭐 되게 비싸질 거예요. 네. 국내에 여객 기수가 44대인가가 줄었다라고 기사를 봤어요, 어제. 구조조정이 됐으니까. 저가항공 구조조정되고, 아시아나항공이 망해서 넘어가고, 그죠? 그러면서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비행기는 작아져 있어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해요. 우리가 200만 원 내고 왔다 갔다 하는 라운드 트립 왕복권을 산다면, 내년 수요가 많으니까 250만 원, 30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2,500만 원, 3,000만 원은 넣지 항공주 사놓으면 해지가 되잖아요. 티켓 값이 올라가도 나는 벌써 항공사의 주인이 돼 있으니까 티켓 값이 올라간 거에 좀 흐뭇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도 올라가 있을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직접 쓰는 소비재나 서비스업에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하면 된다. 네, 그게 작년에 카카오 저 봤는데요. 15만 원에 살려고 했는데 1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만 좀 빠져주면 살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냥 70만 원 쭉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잘못해서 잘못된 매매 습관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라고 제가 책에 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바닥에서 못 산 거, 발목에서 못 산 걸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죠? 성장주는 300%에서 1000%가 올라가는 게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바닥에서 지금 50%, 100% 올라왔다는 거는 내 생각이 맞구나. 시장이 이렇게 이 섹터가 이번 오디션에 예선 통과, 예선 라운드 2라운드에서 내가 투자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사도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 잣대가 뭐겠어요? 잣대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저는 가치 평가를 안 하는 걸 보고 되게 좀
의아해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래서 카카오 같은 문제도 정확하게 이 카카오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가격인지에 대한 그 가치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소위 전문가라는 펀드 매니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 못하다 보니까 16만 원, 17만 원에서도 막 사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삼성전자 9만 원대에서도 막 사듯이 어려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어려운 걸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자, 왜 어려운지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얼마짜리인데 성장주잖아요. 그리고 밑에 자회사 150개가 전부 다 보면 미래산업이에요. 이런 엄청난 성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고성장주의 멀티플은 얼마로 줘야 되나? 멀티플이 이제 더 필요하거든요. 그 기업의 가치 곱하기 주가를 결정하는 이 멀티플을 얼마로 줘야 되는데 이 멀티플이 배당주에 주는 멀티플, 자산주에 주는 멀티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평균 카카오가 거의 뭐 70% 이상 최근에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PER 70배를 줘도 PEG에 대해서 제가 써놨잖아요. PER 70배, 와,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13배인데 아니 70배 너무 비싸잖아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안 사셨던 분들은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로 줘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못 산 거예요. 그러면 70배를 하더라도 이익 성장률이 70%면 나누면 1이 되니까 PEG 값이 1이 되면서 괜찮네? 비싼 게 아니네 라고 되는데 정부의 규제가 딱 들어오면서 금소법에 의한 규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김범수 의장이 우리 골목 상권 침해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할게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50개 밑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갑자기 이러다가 그냥 옛날에 우리가 네이버 검색 기능 야후 검색만 하는데 검색만 하는 걸로 더 이상 성장이 안 나온 기업들은 보면 별로 주가가 못 가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정부랑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합의점이 아직은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어제 보니까 고점 대비 32%나 빠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됐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보면 카카오를 왜 그렇게 규제를 했겠어요? 엄청난 플랫폼 파워를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뭘 해도 구경제를 다 파괴시키면서 다 끌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말은 그 정도로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플랫폼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애플이라는 주식을 밸류에이션이 그 대비해서 멀티플이 그렇게 비싼데도 워런 버핏은 40%나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앞으로의 3년, 5년 동안의 그 예상 매출과 이익이 갑자기 어그러지는 그런 거는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 강력한 애플이라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 그 보이지 않는 충성도가 미래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니까.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좀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렀어도 그 강력한 플랫폼으로 나오는 지금의 8천억, 내년에 1조 2천억이 약간 1조 1천억, 1조가 된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이익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성장에 대한 기대에 너무 지나친, 지난번에는 현대차, LG전자에는 애플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치가 꺾어지면서 고점 대비 30% 빠졌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대치에 대한 거품은 다 빠졌어요. 다 빠지면 요즘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영리해지셔가지고 이렇게 우량한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면 매수를 할 만한 좋은 가격대라고. 그런데 고점 대비 30%가 왜 빠지겠어요? 무서운 악재가 터져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고점 대비 30% 빠졌으면 반영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이제 뭐 마이너스 50%, 60% 되는 걸 걱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고 여기서 마이너스 45%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 그죠? 그걸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카카오 15만 원, 16만 원 넘어갔을 때는 갑자기 신중동자로 확 바뀌었었잖아요. 바뀌었던 이유가 이 가격대면 삼성전자도 보여줬고 하이닉스가 또 보여줬듯이 마이너스 15% 이상 조정은 언제든지 오겠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밑으로 이제 한 10%, 15%더 빠지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것 같아요. 빠지면 바로 또 회복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약간은 인내는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주도주가 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책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수급이 약간 꼬이거든요. 여기서 30%에 산 사람은 여기서 10%, 15%만 올라가도 단타로 내가 마이너스 30에 산 거 위에 이제 걸어놓고 팔려고 해요. 그리고 물렸던 분들도 올라오면 좀 줄여야지. 또 물려서 물타기를 하신 부분도 플러스 15% 나면 본전되니까 또 여기서 좀 줄여야지.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은 약간 꼬였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약간 시간은 걸릴 거다. 하지만 마이너스 30% 이상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고려해도 좋은 가격대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 잘 주셨는데요. 지금도 네이버는 강남역, 카카오는 홍대 빌딩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이너스 30% 이상 빠질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리스크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책에도 써놨잖아요. 네. 그런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물론 해외 모멘텀이 있긴 있어요. 웹툰이라든지 뭐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이버의 자회사로 있었던 라인과 같은 그런 SNS를 통한 어떤 또 새로운 사업 등등 해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은 있긴 있지만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이익은 국내 5,200만 인구에서 나오는 매출과 이익이잖아요. 그런 거라 전 세계 인구 20억 명, 30억 명이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랑은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장의 주식의 변동성의 차이가 왜 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거대한 다국적 기업하고의 그 차이는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방금 말씀하셨던 기업은 뉴욕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빌딩들이잖아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타임스퀘어에 있는 빌딩 가격이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이라도 미국 기업은 뭐 매월 돈 버는 걸로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미국 주식 시장도 보면 계절성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계절성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8, 9, 10월 달이에요. 공모주 시장은 우리가 공모주에 이렇게 열풍이 불게 된 게 작년 5월이었나요? SK 바이오팜이었었죠.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면서 공모주 열풍이 불었고, 근데 공모주도 주식 시장에 따라서 성과가 다 달라져요. 공모주 역시도 작년과 같은 그런 금융장세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요. 왜 금융장세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냐면 금융장세니까 경기가 아직까지 안 좋을 때잖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가 싸게 책정이 돼요. 그렇게 싸게 책정이 되고 시장 자체는 계속 강세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좋은 주식을 우리가 보면 저희 기관에서도 보면 6개월 락업 걸거든요. 그거 주식시장을 다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요. 주식시장이 강세니까 6개월 뒤에 좀 주가가 그때 가서 밀려도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6개월 화격을 걸고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어느 시장이냐가 중요한 건데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주가 약간씩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시장 자체가 비싼 영역에 와 있고 시장에 공모주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하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자체도 비싸요. 공모가 자체도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먹을 게 없는 거죠. 어제도 누가 보여주시는데 공모주 관련된 펀드인데 마이너스 17%돼 있는 걸 보고 뒤늦게 특히나 비싸게 올라온 공모주일수록 청약률이 낮고 그 대신 청약률이 낮은데 공격적으로 청약을 했다가는 물량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기관들은 특히나 안 좋은 공모주를 6개월 락업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펀드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이유는 그냥 개별적으로 분석과 그런 부분이 조금 위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지금 카카오페이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 부분도 이제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요 얘기는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G 화학의 주가가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어제 8%인가 올랐는데 지금도 보면 장이 밀리면 좀 생각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전기차 섹터만큼 고성장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밀리면 전기차 ETF를 사요. 전기차 ETF를 사면 전 세계 배터리 1, 2등 하고 있는 CATL이나 LG화학에 또는 SK이노베이션까지 그 ETF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상장이 되면 그 ETF, 전기차 배터리 ETF는 어떻게 하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죠. LG 화학을 팔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아탈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LG 화학 같은 경우가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조금 수급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참고로 하시고요. 네. 중국 증시보다는 중국 소비재에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은 앞으로도 10년, 20년 내내 그럴 거예요. 내내 중국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한국 기업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영원한 테마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 전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미국 가서 물건을 잘 팔았던 현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품, 미국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에다가 납품하는 업체들. 그런 기업들이 70년대, 80년, 90년대까지 고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중국 기업이 할 수 없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좀 감이 안 오네요. 방탄소년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못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나 이런 걸 쭉 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 중에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보면. 네. 그런 제품들이 있고, 또 2011년, 12년, 13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박스피에 들어가고 14, 15년도까지 산업재 소재가 박살이 나던 그 시기에 테이퍼링까지 이루어지고 그 시기에 테이퍼링이 있었던 2013년 1월부터 날아가는 주식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중국 소비재였어요. 중국 소비 모멘텀으로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날아가고, 그죠? 카지노 날아가고, 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사재기 하는 제품들.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다 날아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의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를 대체할 만한 중국의 화장품이 그때는 없었던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중국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제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계속 주목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내 뉴스에 나올 겁니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 3년, 4년 내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장, 뭐 코스피가 얼마가니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런 거 전망하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 저는 시장 분석을 되게 중요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여기서 3,600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그 고민은 안 해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여행이 자유화됐을 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열광을 하고 또 최근에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과연 이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먹힐까? 저는 그 공부를 요즘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맥락이고요. 제가 그 뭐 폴더블 1을 쓰고 있잖아요. 폴더블 1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나온 폴더블 3라든지 G 플립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막 상상을 하고 실제로 그걸 이제 좀 확인해 보고 싶고. 네, 그거는 한 예를 드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중국에서 통할까?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니까 그 규제에는 또 비켜날 수 있을까? 네, 그런 공부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쭉 화장품 섹터부터 뭐 폴더블이 아니라 2011년도에는 갤럭시 노트였으니까요. 그 밑단에 우리가 전기차, 삼성전기, LG화학 날아갈 때 에코프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 1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그런 것처럼 그 큰 섹터의 대형주가 있을 거고요. 그 밑단에 중소형 주주에서도 그렇게 예전에 화장품은 아모레 퍼시픽이었으면 밑에 있는 산성 LNS 같은 그런 동물 마스크팩까지 나중에 만들던 그 마스크팩 회사도 10배씩 났어요. 10배 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산성 LNS가 진짜 잘 팔리는지 저희 직원들 보내가지고 신라 면세점에서 정말 중국 요크 분들이 사는지 저희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신세계그룹에서 인수했던 비드비치라는 화장품 브랜드 그것도 실제로 잘 팔리는지 확인하고 이 책에 제가 피트린치 얘기를 하나 언급을 해놨었죠. 피트린치가 그랬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가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제품이 요즘 히트를 치는지는 우리 집 애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원래 책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제목이 투자의 본질이잖아요.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자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기업 가치 성장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성장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대중들이 모두가 알고 있을 때, 모두가 열광할 때
카카오 사고,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샀더니 손해 나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10명의 대중이 있다고 하면 내가 1번이 될 필요는 없지만 3번, 2번, 3번이 제일 좋은 거죠. 확인을 하고 딱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갸우뚱해요. 아, 내년에 정말 비행기 값이 그렇게 올라가서 정말 그렇게 되려나? 나중에 내년에 그렇게 정말 그런 엄청난 실적이 쏟아질 때 들어가면 오히려 아니 분명히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빠지고 있지? 하이닉스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하이닉스 실적이 최대치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이닉스 주가는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본질을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내 돈을 살짝 조금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요. 살림살이 안 나아지잖아요.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이번에 많이들 이제 보셨지만 와 카카오 같은 기업도 32% 빠지네. 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32% 3% 빠지네. 그게 이제 주식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그 관리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내 돈을 지키는 수비 방법인 거죠. 근데 수비에 대해서 너무나 다 얘기를 잘 안 해놓으셔서 수비를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놨던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투자자의 마음 자세라고 저는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라는 그 100세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저도 이제 그분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많이 느껴요. 예,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좀 많은 도움의 말씀도 드리면서도 요즘은 좀 두려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어떤 그런 우리 동학개미분들, 서학개미분들에 대한 그런 투자의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또 재앙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책에서 적어놨잖아요. 영혼이 타락한다고요. 가치관이 바뀐다고요. 모든 게 제가 배 부장님을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닐까? 네, 내가 저 사람 경조사에 가는 게 좋을까 아닐까? 그런 식으로 너무 투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거는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뒷부분에 주식 관련된 노하우나 좀 박준모 한 5개, 6개 더 적어놓지 왜 이런 걸 적어놨어? 이럴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돈을 벌고 아니면 내가 뭔가 되겠다라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김영수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뭘 할 건데에 대한 자화상을 그려놓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나 뭘 하려고 그러지? 뭘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뒷부분에 그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요. 투자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영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인가. 우린 지금 당장에 우리 그거 사갖고 카카오에서 얼마나 올려 지금 이 생각만 하지 사실 그 이상까지 많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90세까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뭐 50세에서 60세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되고 월급이 없는 상황에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 40년을 살려고 보다 보니까 끔찍한 거죠. 우리나라 평균 개인들의 가정의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40년을 월급 없이 살아야 되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월 300만 원 정도씩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월 300만 원을 하려면 3,600이면 이자를 따지면 1%로 계산을 하면 36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집 말고 36억을 은행에 넣어놔야 3,6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좀 얻으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뭐 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꿈꿔왔던 일, 내가 사회봉사하고 싶었던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노동을 안 해도 되고 시간을 내가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시간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거에 열심히 70세, 80세 돼서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디 가서 막 아르바이트 뛰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저희는 자산 배분의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면 5월 달에 주식 좀 많이 줄여서 10월 달까지 좀 쉬세요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쉬세요 하면서 그 5개월에 나의 그 소중한 시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얻고자 했던 그 시간. 근데 70세, 80세 됐을 때의 5개월이 소중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5개월이,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분명히 제가 시장 분석의 중요성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바람 불 때 연날리는 거라고. 바람이 안 붙는데 연날리려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연 붙들고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해봐야 연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죠? 그 시간에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바람 안 불 때 의미 있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그 4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보면 책에 있는 어머니 작품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었잖아요. 묵 옆에 가 있으면 나 스스로 검어진다고. 예, 백조야 뭐 까마귀 노는데 가서 놀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었듯이 우리가 영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내 영혼을 관리해주는 그런 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집에 더운 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나의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종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글을 읽든지 저는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에 매진을 하면 할수록, 투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혼 관리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 체슬리 슬램버그라는 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42년 동안 비행을 하면서 많은 비행을 하셨잖아요. 전투기도 모셨고 여객기도 모셨는데 그 체슬리 슬램버그라는 그분 말고도 전 세계의 기장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본인의 인생은 그 딱 한 번에 2009년 1월 15일 있었던 그 버드 스트라이크로 허드슨강에 불시착을 해서 155명의 승객과 그 승무원들을 다 살렸다는 그 한순간으로 본인 인생이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내가 정말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떤 순간에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새떼에 부딪히는 그런 버드 스트라이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블랙스완이잖아요. 그 블랙스완이 우리 경제에 올 수도 있지만 나 개인한테도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지도 중요하죠. 예전에 참 우리 안타까운 반대의 경우도 있었잖아요. 세월호 배를 버리고 오히려 나만 탈출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인격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좀 어려운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영화 제목에 Aim High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높이 조준하라는 거죠. 예. 일단은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일단은 목표는 높게 잡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목표의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세용지마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채슬리가 자문사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하는 목표는 롱온리 헤지펀드예요. 저는 기업이 나빠지는 거에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거나 그렇게 돈을 벌면 꼭 화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공매도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좋아지는 기업의 매수를 통해서 저희 고객의 수익을 안겨드리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수비의 개념들이 일반 자산운용사들은 수비를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돼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객분들은 마이너스가 커지면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시장을 이기는 거는 당연히 펀드 매니저로서 시장은 당연히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거기다가 하나 더 추구를 하는 게 이 떨어지는 변동성 관리를 좀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인피니티 고객들도 시장이 딱 애매할 때 일단 자금을 받지도 않고 또 이익금 찾아가시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이제 고객들의 반응이 수익 나서 이렇게 돈 찾아가라고 한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게 시장이 막 하달 때 권유를 해서 그죠. 이제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고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제일 많아져요. 그리고 저점에서는 또 환매가 제일 많고 그죠. 그리고 본전되면 이제 본전 됐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런 식의 많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패단을 우리라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롱온리 헤지펀드라서 변동성이 이런 시장에 벌 때는 벌고 벌 때 과감하게 벌고 이제 시장에 역습해서 실점을 줄이고 그러면 저희 회사의 펀드 수익률은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먹을 때 먹고 터질 때 안 터지면 그거는 신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걸 한번 목표로 하고 지금도 그 자문사 허가 받기 전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예, 저의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인간의 감정을 배제시킬 수 있고 좀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전이 많이 좀 된 상황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책에 나왔던 빅스라든지 RSI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발굴할 때 뭐 최근에 2분기 연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퀀트로 딱딱 걸러낼 수 있게도 만들고 시장에 대한 분석 지표를 저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푸콜 레이쇼라든지 빅스라든지 미국은 빅스지만 우리나라에는 푸콜 레이쇼로도 보면 굉장히 유의한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걸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접목시켜 가지고 또 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가지고 또 시장을 판단하는 그런 지표들을 지금 다 그걸 시스템에 다 넣고 있어요. 네. 제 책에서 매년 오디션이 다르다 했잖아요. 작년에는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이 나오는 그런 대단한 기업들,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날아가는 장세였던 거고요. 그리고 페드가 뿌려준 그 엄청난 달러를 어떤 기업이 가져가는지는 이제는 그 기업의 제품 개발 능력과 마케팅 능력에 달려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페드가 뿌려준 엄청난 달러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앞으로 3년 내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오디션 우승자는 또 누군지, 그 이번에 벌어지는 오디션은 경기 소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 소비자라고도 하는데 반드시 내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그죠? 아,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걸로 뭘, 이번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차를 바꿔볼까, 전화기를 바꿔볼까,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볼까, 뭐 등등. 그리고 어떤 히트 상품이 나왔을 때 뭘 사본다든지. 거기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아, 이번에 너무 못 벌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강조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투자 심리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투자 심리가 있다고. 욕심, 공포감보다 조급함. 조급함으로 다 망치는 거예요. 책에도 적어놨지만 조급함으로 요 한두 달 짧게 내가 빨리 좀 벌어서 그 조급함 때문에 뻔히 내년 6월, 내년 연말까지 보면 뭐 30%, 100% 이래 오를 것처럼 보이는 주식을, 아, 나 좀 빨리, 예, 이번 달, 다음 달, 예, 그렇게 보면서 투자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 조급함만 없으면 앞으로 시장에서 돈 벌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이제 주식이 재밌어서, 하지만 원칙대로 좀 해야 되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올바른 투자 철학과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꾸준히 한 거는 있어요. 그렇죠. 94년부터 어떻게 보면 91년 학술제에서 선물의 이해라는 그런 학술제를 준비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30년 됐네요. 이 분야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재밌다고 또 적성에 맞는 건 아니에요. 재밌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퍼포먼스가 좋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우물을 꾸준히 이제 파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한우물을 꾸준히 파다 보니까 저같이 이때까지 제대로 뭐 시험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시험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조차도 꾸준히 한우물 파니까 저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지시라고, 네, 적어놨어요. 네, 주식도 보면 분명히 적성에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 하셨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데 딱 보면, 아, 저분은 펀드 운용을 하실 게 아니라 리서치 센터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과감한 액션, 그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조 단위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어떤 한 섹터에, 아니면 삼성전자가 됐던, 아, 공부는 열심히 해서 이게 될 거는 같은데, 근데 틀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가 있어요. 펀드 운용자나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액션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과감한 액션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은 나의 소심한 성격이라면 나를 보완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잘하는 펀드에 가입을 해서 그걸 보고 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보면서 내가 좀 따라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한 예를 들면 제가 치과 의사분들 또는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이 주식을 잘해요. 왜 그런지 좀 궁금하시죠? 우리가 의사분들하고 주식 투자하고 펀드 매니저랑 굉장히 흡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진단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을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려야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종목 비중 줄여, 그 종목 다 날려, 암 수술 제거하듯이, 그죠? 이빨은 썩은 거니까 뽑아 발치를 하든지,
그거를 처방을 내리고 시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전무님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하는 걸 한 1년 반 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 앉혀놓고 이빨 뽑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사람의 여기 칼을 대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오는 그런 걸 제가 유튜브를 한 1년 반 봤다고 해서 실제로 앉혀놓고 칼로 째고 저 못할 것 같아요. 암 수술 제거하는 수술 장면을 1년 반 봤다고 치자고요. 배 가르고 하겠어요? 전 못해요. 사람 몸에다가 칼 대는 거 저는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진단을 하고 액션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훈련이 된 분들이 바로 치과 의사고 외과 의사들이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어제 만났던 분이 산부인과 의사 분이셨는데 주식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주식에 엄청난 고수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딱 보니까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산부인과 의사 분이시더라고요. 자궁근종 제거 수술 뭐 이런 식이요. 그래서 이분은 진단을 하고 바로 액션을 하나. 근데 진단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세태기업은 아예 보면 안 된다고, 그죠? 성장기업, 사이클기업, 그 다음에 블루칩 매매만 하면 돼요.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지 그걸 알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요 두 가지를 갖추면 주식 투자에 이제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과감한 액션을 하는 거는 인간의 나의 적성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적절하게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안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주식은 성장주, 그 다음에 그 시장 그 섹터에서 탑티어의 지위를 가진 그 시클리컬 기업인 거예요. 시클리컬 기업도 그 탑티어가 아니라 세컨티어, 서드티어면 망할 수가 있어요. 경기 불황기에 그죠?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철강이면 포스코, 화학이면 롯데케미칼,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중견 세컨티어 정도 하는 거지. 절대 이제 서드티어급은 건설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그죠? 그걸 이제 명심을 하시고 책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칩에 관한 매매예요. 퀄리티 주식이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현금 창출은 되는데 3M 같은 기업도 뭐 블루칩이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이제 그 애저라는 그런 클라우드를 해서 성장주로 바뀌어는 있지만 과거에 그냥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쓰고 할 때는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블루칩인 거거든요. 성장성은 낮아.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무조건 컨트레리언으로 해야 돼요. 역발상 매매 방법으로. 빠지면 무조건 비중을 늘리는 거고 올라가면 비중 줄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는 블루칩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전문이 뭐 20-30%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물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전문가가 어떻게 물타기를 하라고 그러지? 그거는 블루칩 매매는 그리고 성장주 매매는 성장주랑 블루칩은 마이너스 30% 정도 고점대비 나면 그때부터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그 물타기 전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성장주인가 그리고 블루칩인가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라면 그 사이클을 정확하게 읽어라는 거죠. 그렇죠. 사이클 기업은 이제 보통 보면 3년, 5년, 8년 만에 오는 사이클 기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에 샀다가는 마이너스 7, 80%도 가니까 사이클 기업을 마이너스 30%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뭐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업턴을 했을 때 딱 들어가서
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했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올 때. 이렇게 크게 매매를 하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현재 고성장하고 있는 게요. 단단한 캐시플로우로 이런 퀄리티가 아주 높은, 이익의 퀄리티랑 매출의 퀄리티가 높은 기업들이 빠질 때는 그거는 무조건 역발상 매매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15%, 20%의 칼같이 손절하고 그랬다가는 계속 한마디로 닥짓하게 돼요. 마이너스 20%, 30% 손절했다가 올라가면 쫓아 샀다가 빠지면 또 손절하고. 그래서 매매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내가 할 방법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요 세 가지 중에 어디 속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이 고성장 기업인지, 사이클 기업인지, 아니면 블루칩인지. 그래서 유형을 나누셔서 다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된다.